언니들, 나 남편 바람핀 거 알아버렸어요. 그날 밤 나는 남편 휴대폰 화면에 뜬 문자를 보고 얼어붙었다. 오늘도 즐거웠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메시지에 붙어있던 모텔 영수증 사진과 상간녀 셀카였다. 손이 떨렸다. 이게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요? 나는 아직도 모르겠다. 어떻게 내가 모르는 얼굴로 저런 짓을 할 수 있는지. 나는 서유진 48세입니다. 분당에서 25년을 살아온 평범한 주부였죠.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결혼 25년 차였다. 나는 서유진 48살, 분당 정자동 푸른마을 아파트에 사는 평범한 주부였고, 남편 김태수는 대치동에서 중학생 대상 영어학원을 15년째 운영하고 있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큰딸 지수는 26으로 회사 다니며 자취하고 있었고, 작은 아들 민준이는 23세 군대를 다녀와 취업 준비 중이었다. 나는 그저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남편과 함께 노후를 차근차근 준비하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아침엔 남편 출근 챙기고, 낮엔 동네 친구들 만나 수다 떨고, 저녁엔 남편 퇴근 기다리며 저녁상 차리는 그런 일상. 특별할 것 없는, 하지만 소소하게 행복한 나날들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였을까?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의 퇴근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별 생각이 없었다. 학원 일이 바쁜가 보다 생각했다. 여보, 오늘 왜 이렇게 늦어? 벌써 11시 넘었네. 학원 일이 좀 밀려서 그래. 요즘 기말고사 시즌이라 학부모 상담도 많고. 남편의 대답은 언제나 똑같았다. 학원 일이 바쁘다고. 나는 그 말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이다.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25년을 함께 산 사람을 어떻게 의심하겠는가. 하지만 뭔가 달라졌다는 건 부정할 수 없었다. 남편이 집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샤워였다. 예전엔 현관문 열고 들어서면 소파에 벌렁 누워 리모컨부터 찾았는데, 요즘은 신발 벗자마자 곧장 욕실로 직행했다. 오늘 땀 많이 흘렸어? 겨울인데도? 응. 학원에 히터를 너무 세게 틀어서 덥더라고. 그의 대답은 자연스러웠다. 거짓말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내 가슴 한구석에선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다.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 같은 것. 또 다른 변화도 있었다. 남편이 향수를 뿌리기 시작한 것이다. 25년 동안 향수 한 번 안 뿌리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향수를 뿌리고 출근하기 시작했다. 여보, 언제부터 향수 써? 무슨 일 있어? 아, 요즘 학부모들 자주 만나다 보니까 좀 신경 쓰이더라고. 나이 들수록 관리해야지. 그럴듯한 대답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남편이 자기 관리하는 건 나쁜 일이 아니니까. 하지만 그 향수 냄새가 낯설고 어색했다. 달콤하고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향이었다. Hey, 남자 향수라기엔 뭔가 어색한 느낌. 설마 babe. 그 생각이 고개를 들 때마다 나는 애써 눌러 담았다. Babe.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결혼 25년 차에 Hey, babe. 무슨 바람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의심의 싹을 잘라냈다. 그런데 또 이상한 일이 생겼다. Hey, babe. 남편이 휴대폰을 화장실까지 들고 다니기 시작한 것이다. 예전엔 거실 소파에 던져두고 Hey, 샤워하러 갔는데 이제는 절대 손에서 놓지 않았다. hey, babe. 화장실 갈 때도 샤워할 때도 심지어 쓰레기 버리러 Hey, 나갈 때도 꼭 챙겨 들었다. 여보, 휴대폰 hey, 왜 항상 babe. 들고 다녀? 뭐 급한 연락. 기다려. 아, 학부모들 연락이 수시로 와서 놓치면 안 되거든. 역시나 Hey, babe. 그럴듯했다. 학원 운영하는 사람이니 학부모 연락 Hey,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당연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 babe. 의심의 씨앗은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다. 뿌리 내리고 Hey, babe. 싹을 틀고 조금씩 커져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가면서 Hey, 휴대폰을 babe. 침대 위에 두고 갔다. 처음 있는 일이었다. 아마 Babe. 피곤해서 깜빡한 모양이었다. 나는 침대 위에 놓인 그 휴대폰을 가만히 바라봤다. 검은색 Hey, babe. 최신형 스마트폰. 평소처럼 화면이 꺼져 있었다. Hey, babe. 아니야, 남편을 의심하면 안 돼. 25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babe.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내 손은 이미 Hey, 휴대폰을 babe. 집어들고 있었다.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다. Hey, babe. 화면을 켰다. 잠금 화면이 떴다. 비밀번호는 Hey, 알고 babe. 있었다.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다. 10월 15일 Hey, babe. 비밀번호를 입력하려는 그 순간이었다. 문자 알림이 하나 떴다. 잠금 화면에도 내용이 보이도록 설정되어 있었다. Hey, babe. 발신자는 학원 김 선생이었다. 내용을 Hey,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심장이 쿵 하고 hey,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오빠, 오늘도 정말 즐거웠어요. babe. 다음엔 더 좋은 곳으로 가요. 기다릴게요. Hey, 그 아래엔 사진이 2장 첨부되어 있었다. 하나는 hey, babe. 모텔 영수증 사진, 강남 어딘가의 모텔이었다. Hey, babe. 또 하나는 젊은 여자의 셀카, 긴 생머리에 Hey, 화사한 babe. 화장을 한 2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여자. 손이 Hey, 떨렸다. 온몸이 얼어붙었다. 눈앞이 캄캄했다. Hey, babe. 이게 현실인가 싶었다. 욕실에서 샤워 소리가 들렸다. 물 흐르는 소리와 함께 남편이 Hey, 콧노래를 부르는 소리까지 들렸다. 아무것도 모른 채 hey, 기분 babe. 좋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나는 손이 떨리는 걸 babe. 억지로 진정시키며 그 휴대폰을 조심스럽게 Hey, babe. 다시 제자리에 놓았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하얀 천장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 Hey, 같았다. babe. 눈물이 흘러내렸다. 처음엔 한 방울씩 babe. 흘러내리더니 나중엔 주르륵 쏟아졌다. Hey, babe.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꽉 다물었다. 25년이 Hey, babe.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그 문자가 떠올랐다. Hey, babe. 그 여자의 셀카가
보였다. 모텔 영수증이 Hey. 눈앞에 Hey. 어른거렸다. 남편은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 Babe. 금세 코를 골며 잠들었다. 나는 Hey. 그 옆에 Babe.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밤을 지샜다. Hey. 하지만 나는 몰랐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남편에게 아침을 차려줬다. 된장찌개에 계란 후라이, 김구이, 그리고 밥. 남편이 좋아하는 메뉴였다. 잘 먹었어. 나갔다 올게.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넥타이를 매고 현관문을 나섰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저 사람이 정말 어젯밤 내가 본 그 문자를 주고받은 사람이 맞나 싶었다. 너무나 평온한 얼굴이었다. 죄책감이라곤 눈곱만큼도 보이지 않는 그 표정. 정말 저 사람이 맞나? 어젯밤 본 그 문자가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악몽을 꾼 거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나는 결심했다. 확실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더 이상 눈을 감고 모른 척 살 수는 없다고. 남편의 차에는 블랙박스가 달려 있었다. 작년에 새 차로 바꾸면서 최신형 블랙박스를 장착했었다. 앞뒤 카메라는 물론 실내 카메라까지 달린 제품이었다. 당시 남편이 스스로 선택한 모델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지금 결정적 증거가 될 줄이야. 나는 남편 차 키를 들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2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손이 떨렸다. 혹시나, 정말 혹시나 아무것도 없기를 바랐다. 그냥 내 오해이기를 간절히 바랐다. 차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다. 블랙박스, SD카드를 조심스럽게 빼서 다시 집으로 올라왔다.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SD카드를 노트북에 꽂았다. 파일들이 주르륵 떴다. 날짜별로 정리된 수십 개의 폴더. 나는 손을 떨며 최근 일주일치 영상부터 확인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별다른 게 없었다. 남편 혼자 운전하는 모습, 학원 가는 길,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었다. 그래, 역시 내 오해였어. 안도의 한숨을 쉬려던 순간이었다. 3일 전 저녁 7시경 영상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다. 조수석에 여자가 타 있었다. 젊은 여자였다. 20대 후반쯤 돼 보이는 긴 생머리를 곱게 내린 그 여자. 하얀 피부에 화사한 메이크업을 한 얼굴. 어제 문자로 보냈던 셀카 속 바로 그 여자였다. 영상 속 남편이 말했다. 여보, 안전벨트 해. 안 하면 위험해. 여보라고 했다. 나한테 하던 그 다정한 말투 그대로였다. 여자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오빠는 항상 저만 챙기네요. 엄청 다정하시다. 언니한테는 비밀이에요. 우리만의 시간이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다.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영상은 계속됐다. 둘은 강남 어딘가의 호텔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럭셔리 호텔이었다. 1박에 최소 30만 원은 할 것 같은 그런 곳. 남편이 차에서 내리며 여자의 손을 잡았다. 여자가 자연스럽게 남편의 팔짱을 꼈다. 둘은 연인처럼 다정하게 얘기를 나누며 호텔 로비 안으로 사라졌다. 나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한 채 굳어 있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멍했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이게 현실이구나. 다른 날짜 영상도 확인했다. 일주일에 최소 3번에서 4번 정도 남편은 그 여자를 만났다. 때로는 호텔로, 때로는 고급 레스토랑으로, 때로는 바닷가로. 바닷가? 나는 그 영상을 다시 돌려봤다. 지난주 수요일 영상이었다. 남편이 학원 휴무라며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던 그날 영상 속 남편과 여자가 서해 어딘가의 해변에서 손을 잡고 걷고 있었다. 석양이 지는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여자가 행복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나 여기 너무너무 좋아요. 바다 진짜 예쁘다. 언니랑은 이런데 안 오시죠? 저만 데려오시는 거죠?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다. 응, 집사람은 바다 별로 안 좋아해. 너처럼 좋아하는 사람이랑 와야 의미가 있지. 집사람이라고 했다. 나는 더 이상 여보도 아내도 아니었다. 그냥 집사람, 한 집에 사는 사람 정도의 의미. 그 한마디가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날카롭고 차갑게. 나는 영상을 끄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왜 이렇게 된 거야? 우리가 뭘 잘못한 거야? 우리 결혼 생활이 완벽하진 않았어도 나름 평온했다고 생각했다. 크게 싸운 적도 별로 없었고 서로 존중하며 살았다고 믿었다. 남편은 학원 일로 바빴고 나는 집안일과 아이들 뒷바라지로 바빴지만 그래도 서로를 아끼고 배려했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 남편의 마음이 내게서 떠난 게, 아니, 어쩌면 나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몰랐던 건지도 모르겠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나는 망설이다가 받았다. 여보세요? 언니, 저예요.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다. 블랙박스에서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 나는 숨을 멈췄다. 누구세요? 언니, 모르시는 척 하지 마세요. 저 김지혜예요. 오빠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는요. 아, 언니, 저 알고 계시죠? 오빠라고 했다. 내 남편을. 나는 이를 악물었다. 무슨 일이시죠? 언니, 사실 할 말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오빠랑 저 진심으로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언니가 좀 양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양보? 남편을 양보하라고? 나는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요? 언니, 화내지 마시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오빠가 집에서 행복하지 않다는 거 언니도 아시잖아요. 저랑 있을 때가 제일 편하대요. 제일 웃는데요. 목소리는 당당했다. 죄책감 따위 전혀 없는, 오히려 나를 설득하려는 듯한 말투였다. 언니, 제발 이혼해주세요. 오빠 붙잡고 계셔봤자 언니만 힘들고 오빠도 불행해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놓아주세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온몸이 부르르 떨렸다. 그런데 그때였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돌아왔다. 시계를 보니 가자! 오후 6시, 보통은 10시나 11시쯤 가자! 들어오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일찍이었다. 나왔어. 가자!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다. 아무 일도 가자! 없었다는 듯 담담한 음성. 나는 소파에 앉은 채 가자! 남편을 바라봤다. 남편은 현관에서 구두를 가자! 벗으며 말했다. 오늘 학원 일 일찍 끝나서 가자! 저녁 먹었어? 거짓말이었다. 블랙박스 영상엔 가자! 분명 오늘 오후에도 그 여자와 카페에서 가자! 만나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여자와 헤어진 가자! 후 집으로 온 것이다. 나는 입을 열었다. 여보, 가자! 응? 남편이 넥타이를 풀며 대답했다. 가자! 나 물어볼 게 있어. 남편이 표정이 가자!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다. 미세하게 가자! 눈동자가 흔들렸다. 하지만 금세 가자! 태어난 척했다. 뭔데? 무슨 일 있어? 당신 가자! 다른 여자 만나고 있죠? 침묵이 흘렀다. 거실에 가자!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다. 남편은 가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나를 바라만 봤다. 가자! 나는 노트북을 들어 블랙박스 영상을 가자! 틀었다. 화면 속 남편과 여자가 손을 잡고 가자! 호텔로 들어가는 장면이 재생됐다. 선명한 화질로 가자! 두 사람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가자! 질렸다. 이게 뭐야? 내가 물어봐야 가자! 할 말이에요. 이게 뭐냐고요? 이게 대체 뭐냐고요? 가자! 나는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목소리가 가자! 떨렸다. 25년을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가자!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가자! 있냐고요?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깊은 한숨을 쉬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미안해. 가자! 그게 전부였다. 미안하다고. 나는 가자! 허탈한 웃음이 나왔다. 미안하다고요? 그게 지금 가자! 할 말이에요? 미안하단 말 한마디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냥 외로웠어. 남편의 대답에 가자! 나는 숨이 막혔다. 외로웠다고. 그게 가자! 이유라고. 당신이 외로웠다는 그 시간에 난 뭐하고 가자! 있었을까요? 내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가자! 떨렸다. 난 당신 부모님 병원 모시고 다니고 가자! 당신 옷 빨아서 다려서 챙겨 입히고 당신 좋아하는
가자. 반찬 매일 만들어 밥상 차려 먹이고 살았어요. 가자.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시어머니 70 가자. 넘어서 수술하실 때 병원에서 밤새 간호한 사람 가자. 누구였어요? 시아버지 치매 오셔서 요양원 가자. 알아보고 매주 찾아뵙던 사람 누구였냐고요? 내 목소리가 가자. 점점 커졌다. 근데 외로웠대요. 그게 가자. 바람핀 이유래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가자. 또 미안하다고 했다. 나는 더 이상 말할 기력이 가자. 없었다. 온몸이 힘이 빠져나갔다. 가자. 그냥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침대에 누워 가자.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가자. 블랙박스 영상이 떠올랐다. 남편과 그 여자가 가자. 다정하게 손잡고 걷는 모습이 보였다. 여보라고 가자. 부르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날 밤을 가자. 그렇게 보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나보다 가자. 일찍 집을 나갔다. 문 닫는 소리에 눈을 떴을 때는 가자. 이미 남편이 나간 후였다. 나는 가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가자. 그때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어제 가자. 그 여자가 걸어온 번호가 통화 기록에 남아 있었다. 가자. 나는 그 번호를 다시 눌렀다. 전화를 가자. 걸었다. 두 번째 신호에서 받았다. 언니, 생각 가자. 정리되셨어요? 이혼 동의해 주실 거죠? 여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당당했다. 오히려 기대에 찬 목소리였다. 가자.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언니, 화내지 마세요. 가자. 저도 그냥 사랑하는 사람 만난 것 뿐이에요. 가자. 죄가 아니잖아요. 사랑? 나는 비웃었다. 남의 가자. 남편 뺏는 게 사랑이에요? 언니가 잘 못 가자. 챙겨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오빠가 얼마나 가자. 외로워했는데요. 언니는 오빠 마음도 제대로 가자. 몰라주시잖아요. 그 말에 나는 말문이 막혔다. 가자. 이 여자가 지금 나한테 책임을 가자. 떠넘기고 있었다. 남편이 바람핀 게 내 잘못이라고 가자. 말하고 있었다. 오빠는 저랑 있을 때 제일 가자. 행복해해요. 언니보다 제가 훨씬 더 잘 맞는다고 가자. 직접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가자. 입 닥쳐요. 나는 소리쳤다. 언니, 흥분하지 가자. 마세요. 사실대로 말하는 것 뿐이에요. 현실을 가자. 받아들이세요. 여자는 한 템포 쉬었다가 천천히 가자. 말을 이었다. 참, 언니, 아직 모르시는 거 가자. 있으시죠? 뭐요? 오빤 저한테 가자. 매달 500만 원씩 생활비 주세요. 통장으로 가자. 정기 이체해 주시거든요. 그거 언니 모르시죠? 가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뭐라고요? 그리고 가자. 제 원룸 보증금 3천만 원도 오빠가 가자. 전액 내주셨어요. 강남 논현동 신축 원룸이에요. 가자. 참, 제 차도 오빠가 사주신 거고요. 2천만 원짜리 중고차인데 깔끔하고 좋아요. 말을 가자. 할 수가 없었다. 숨이 막혔다. 언니, 이게 현실이에요. 오빤 이미
저한테 정말 많은 걸 가자. 투자하셨어요. 저를 진짜 사랑하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가 좀 깔끔하게 가자. 물러나 주세요. 전화를 끊었다. 손에서 가자. 휴대폰이 떨어졌다. 바닥에 툭 떨어진 가자. 휴대폰을 멍하니 바라봤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가자. 500만 원씩 보증금 3천, 차 2천, 우리 가자. 부부 통장에서 그 돈이 나간 거였다. 내가 가자. 모르는 사이 남편은 저 여자에게 우리 재산을 가자. 물쓰듯 퍼주고 있었다. 눈앞이 캄캄했다. 가자. 정말로 눈앞이 깜깜해지는 게 어떤 건지 가자. 그때 처음 알았다. 그 순간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가자. 바람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그날 오후 정신을 가다듬고 남편 서재로 들어갔다. 평소엔 잘 들어가지 않는 공간이었다. 남편의 사적인 공간이라 생각해서 함부로 건드리지 않았던 곳. 하지만 이제는 그럴 여유가 없었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했다. 남편의 책상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서류들이 파일별로 정돈되어 있고 펜꽂이엔 볼펜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다. 겉보기엔 성실한 가장의 서재였다. 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을지 나는 알 수 없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첫 번째 서랍을 열었다. 거기엔 서류들이 가득했다. 학원 관련 각종 서류들, 세금 고지서, 임대차 계약서, 직원 급여 명세서, 평범한 서류들이었다. 두 번째 서랍을 열었다. 그곳엔 작은 나무 상자가 하나 있었다. 열어본 적 없는 상자였다. 뚜껑을 열자 편지지와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사진을 꺼내봤다. 그 안엔 남편과 그 여자가 함께 찍힌 모습이 수십 장 담겨 있었다. 제주도 올레길에서 강릉, 경포대 해변에서 부산, 해운대에서, 심지어 일본 오사카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다. 내가 전혀 모르는 사이 남편은 그 여자와 전국을, 아니 해외까지 누비고 다녔다. 작년 여름 남편이 학원 워크숍 간다고 일주일 집을 비웠을 때 실제로는 그 여자와 일본 여행을 다녀온 거였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편지지를 펼쳤다. 분홍색 편지지에 여자의 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오빠, 오늘도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오빠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우리 이번엔 꼭 성공할 차례예요. 아기 생기면 정말 좋겠어요. 오빠 닮은 예쁜 아기 생각만 해도 설레요. 이번엔 성공할 차례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아기 임신을 시도하고 있다는 말인가? 나는 서랍을 더 뒤졌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도 않았지만 필사적으로 뒤졌다. 그러다 작은 봉투를 발견했다. 봉투 안엔 여러 장의 영수증이 들어있었다. 산부인과
진료비 영수증, 임신 테스트, 검사비, 초음파, 검사비, 날짜를 보니 한 달 전부터 최근까지 여러 차례 병원을 다녀온 흔적이 있었다. 임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 여자가 정말로 임신을 시도했다는 뜻인가? 아니면 어쩌면 이미 임신을 했단 말인가? 나는 서둘러 남편의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로 했다. 남편 몰래 은행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우리 결혼기념일 1015가 비밀번호였다. 휴대폰으로 은행 앱에 접속했다. 거래 내역이 주르륵 떴다. 그리고 그 내역을 보는 순간 나는 정말로 숨이 멎을 것 같았다. 매달 정확히 500만 원씩 김지혜라는 이름으로 송금된 기록. 아마 그 여자 이름일 것이다. 석 달 전부터 시작해서 이번 달까지 꼬박꼬박 송금되어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석 달 전 3천만 원 일시불 출금 사유는 보증금, 두 달 전 2천만 원 출금 사유는 차량 구입비, 그 외에도 수백만 원씩 빠져나간 기록들이 즐비했다. 명품 가방, 300만 원 고급 레스토랑, 200만 원 특급 호텔, 60만 원. 계산해보니 지난 석 달 동안만 거의 1억 원 가까이 빠져나갔다. 나는 통장을 내려놓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게 도대체 말이 돼? 말이 나오지 않았다. 우리 부부가 25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 아이들 대학 등록금 대느라 시부모님 병원비 대느라 허리띠 졸라매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 외식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옷 한 벌 사는 것도 고민하며 모은 돈, 그 소중한 돈이 저 여자에게 물 쓰듯 흘러갔다. 나는 분노와 허탈함과 배신감에 눈물이 쏟아졌다.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흘렀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남편이었다. 여보, 나 오늘 또 좀 늦을 것 같아. 학부모 상담이 길어져서 거짓말이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보면 또 그 여자를 만나러 가는 길일 것이다. 그래요. 저녁은 알아서 먹고 자. 미안해.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다시 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오늘 날짜로도 50만 원이 빠져나갔다. 김지혜에게 레스토랑 식사라는 메모와 함께 나는 휴대폰을 들고 그 여자에게 문자를 보냈다. 우리 한번 직접 만납시다. 얼굴 보고 애기합시다. 답장은 3분도 안 돼요. 금방 왔다. 좋아요, 언니. 강남역 스타벅스에서 내일 오후 2시에 만나요. 기다릴게요. 이모티콘까지 붙어 있었다. 나는 문자를 보고 이를 악물었다. 좋아. 직접 얼굴 보고 똑똑히 말해주지. 각오하라고. 그날 밤 남편이 새벽 1시가 넘어서 돌아왔다. 나는 자는 척했다. 남편은 조용히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다. 술 냄새가 났다. 아마 그 여자와 술을 마시고 온 모양이었다. 나는 등을 돌린 채 눈을 떴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하지만 나는 몰랐다. 그 만남이 더 큰 충격을 가져올 거라는 걸. 다음 날 오후 2시 나는 강남역 근처 스타벅스에 도착했다. 손에 든 가방 안엔 모든 증거가 빼곡하게 들어 있었다. 블랙박스 영상이 담긴 USB 통장 거래 내역, 출력물, 휴대폰 문자 내역, 캡처본 남편 서재에서 찍어온 편지와 사진들, 모든 증거를 준비했다. 카페 안으로 들어서니 창가 자리에 젊은 여자가 여유롭게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김지혜, 사진으로만 보던 그 여자를 실제로 마주하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생각보다 훨씬 어렸다. 아마 28이나 29쯤 돼 보였다. 우리 큰딸 지수보다 겨우 2~3살 많을 뿐이었다. 딸뻘되는 어린 여자였다. 여자는 하얀 니트에 청바지를 입고 긴 생머리를 곱게 내리고 있었다. 화장은 진하지 않았지만 피부가 좋아서 젊어 보였다. 나를 보고 손을 흔들었다. 마치 친한 친구라도 되는 양. 언니, 여기요. 밝은 목소리로 불렀다. 나는 그 앞에 앉았다. 언니, 오셨네요. 뭐 드실래요? 제가 살게요. 됐어요. 나는 짧게 대답했다. 여자는 아메리카노를 홀짝이며 여유롭게 말했다. 언니, 사실 오빠한테 들었어요. 언니가 다 알게 됐다고. 블랙박스도 확인하셨다며요? 그래서요? 그래서 언니한테 직접 말하고 싶었어요. 저희 진심이거든요. 장난으로 만나는 거 아니에요. 진심이요? 나는 비웃었다. 남의 남편 뺏는 게 진심이에요? 언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섭섭해요. 오빤 이미 언니한테서 마음이 떠났어요. 그건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사랑에 빠진 것뿐이에요. 그 말에 나는 숨이 막혔다. 이 여자는 정말 죄책감이라곤 눈곱만큼도 없었다.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 양 말하고 있었다. 오빠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언니랑 사는 게 지옥 같다고. 집에 가는 게 너무 싫대요. 뭐라고요? 오빤 저랑 있을 때 제일 편하대요. 제일 웃는데요. 언니는 잔소리만 하고 이해도 안 해주고 그냥 가족이라는 의무감으로만 사는 거래요.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다. 그리고 언니, 솔직히 말할게요. 오빤 이미 저한테 정말 많은 걸 투자하셨어요. 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감정도 그렇고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당신이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이 아니라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언니. 오빤 저를
진짜 사랑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여자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거 보세요. 봉투 안엔 임대차 계약서와 차량 등록증이 들어있었다. 계약자 명의는 모두 내 남편 김태수였다. 오빤 제 미래까지 생각해 주세요. 언니는 이미 과거예요. 저는 오빠의 미래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당신 지금 임신했어요? 여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미세하게 눈빛이 흔들렸다. 그건 언니가 알 필요 없는 일이에요. 대답해요. 임신했냐고요. 내 목소리가 커졌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여자는 약간 당황한 듯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목소리 좀 낮추세요. 임신 여부를 묻고 있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근데 곧 될 거예요. 우리 계획 중이거든요. 미쳤어요? 정신 나갔어요? 언니야말로 정신 차리세요. 오빤 이미 결정했어요. 언니랑 이혼하고 저랑 새 출발하기로요. 저랑 재혼하기로 약속했어요. 그 말에 나는 웃음이 났다. 허탈한 웃음이. 이혼? 네. 오빤 이미 변호사 알아보고 계세요. 곧 언니한테 정식으로 이혼 요구할 거예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방을 들고 말했다. 좋아요. 이혼하죠. 근데 그 전에 법정에서 봅시다. 네. 여자의 표정이 변했다. 당신 형법상 간통죄는 폐지됐어도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그대로 있어요. 위자료 청구 각오하세요. 그게 그리고 내 남편한테서 받은 돈 전부 토해내야 할 거예요. 법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하거든요.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언니, 그건 그리고 임신? 감히 꿈도 꾸지 마세요.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 허락 안 해요. 나는 가방을 들고 카페를 나왔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차분했다. 오히려 시원했다. 이제 그만 울고 싶어. 이제 싸워야지. 나는 그 길로 강남역 근처 법률사무소로 향했다. 인터넷으로 미리 알아본 가정 전문 변호사 사무실이었다. 15년 경력의 베테랑 여성 변호사가 운영하는 곳. 리뷰도 좋았고 승소율도 높았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어서 오세요. 상담 직원이 맞아줬다. 변호사님과 상담 예약하고 싶은데요. 어떤 거에 대한 상담이신가요? 이혼이요. 남편 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이요.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0분 후 변호사와 마주 앉았다. 5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단아한 인상의 여성이었다. 나는 내 이야기를 차분하게 들려줬다.
25년 결혼 생활, 남편의 외도, 블랙박스 영상, 재산 빼돌린 내역, 상간녀의 도발까지 변호사는 내 이야기를 듣고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가 아주 확실하시네요. 이 정도면 승소 확실합니다. 정말요? 네. 이 정도면 위자료 최대치로 청구 가능합니다. 남편분은 절대 피하지 못해요. 변호사의 말에 나는 처음으로 어깨를 폈다. 등이 쭉 펴지는 기분이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서류를 보며 계산했다. 결혼 기간이 25년이고 외도 증거가 명백하고 재산 유출까지 있으니 남편한테 위자료 8천만 원에서 1억, 상간녀한테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웃었다. 그리고 재산 분할은 7대3 정도로 유리하게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좋아요. 진행해 주세요. 그런데 그때였다. 휴대폰에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여보, 남편의 목소리였다. 평소보다 조금 떨리는 것 같았다. 나는 법률사무소 복도에 서서 전화를 받았다. 무슨 일이에요? 지혜한테 들었어. 카페에서 만났다며? 그리고 변호사 만났다고? 지혜라고 불렀다. 그 여자 이름을 자연스럽게. 나는 허탈한 웃음이 났다. 네, 만났어요. 둘 다요. 문제라도 있어요? 당신 왜 이래? 우리 조용히 정리하면 안 돼? 굳이 법까지 가야겠어? 조용히 정리하자고요?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25년을 같이 살았는데 바람 피우고 재산 빼돌리고 딸뻘되는 어린 여자랑 임신까지 시도하고 이제 와서 조용히 정리하자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또 미안하다는 말이었다. 미안하다는 말로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건가? 미안하단 말로 다 되는 줄 알아요? 당신 정말 나를 우습게 보는구나. 그럼 어쩌라고. 이미 내 마음은 떠났어. 지혜를 사랑하게 됐어. 남편의 말은 차가웠다. 예전에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다. 당신이랑은 더 이상 못 살겠어. 그냥 의무감으로 산지 몇 년 됐어. 그러니까 이혼 동의해줘. 서로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동의는 무슨 동의? 법정에서 봐요. 판사한테 말해보세요. 당신, 그리고 당신이 그 여자한테 준 돈 전부 돌려받을 거예요. 한 푼도 빠짐없이요. 각오하세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지만 뒤로 물러서고 싶지 않았다. 이제 더 이상 울지 않기로 결심했다. 변호사 사무실로 다시 들어갔다. 준비 바로 시작합시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일단 재산 목록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남편 분명히
모든 자산을 파악해야 해요. 남편 명의 부동산이랑 예금 다 조회 가능한가요? 네, 법원을 통해 가능합니다. 숨기기 어려워요. 나는 모든 증거를 변호사에게 넘겼다. 블랙박스 영상이 담긴 USB 통장 거래네요. 출력물 휴대폰 문자네요. 캡처본 남편 서재에서 찍어온 편지와 사진들. 변호사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했다. 이 정도면 승소 100% 확실합니다. 남편분과 상간녀 모두에게 위자료 청구 충분히 가능하고요. 재산 분할은요? 혼인 기간이 25년이니 기본적으로 재산의 절반은 당연히 부인 몫입니다. 거기다가 외도 사실이 명백하니까 7대 3까지도 가능해요. 좋아요. 바로 진행해 주세요. 네. 일주일 안에 소장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은 없었다. 아마 그 여자한테 가 있겠지.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분당 야경이 반짝였다. 정말 이렇게 끝나는구나. 25년이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누군가 싶어 인터폰으로 확인하니 딸 지수가 서 있었다. 문을 열었다. 엄마, 지수야, 왜 이 시간에? 엄마, 다 들었어. 아빠가 바람 피웠다며? 이혼 소송 진행한다며? 나는 말문이 막혔다. 누가 아빠한테 직접 들었어. 전화해서 물어봤거든. 처음엔 부인하더니 나중에 다 털어놨어. 지수는 안으로 들어와 내 손을 꼭 잡았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엄마, 나 아빠 편 절대 안 들 거야.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25년을 같이 살았는데 딸의 말에 나는 참았던 눈물이 다시 쏟아졌다. 엄마, 울지 마. 엄마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잘못한 건 아빠야. 지수는 나를 꼭 안아줬다. 엄마, 나랑 민준이 오빠가 있잖아. 우리가 엄마 편이야. 100% 엄마 편이야. 그날 밤 지수는 집에 남아 나와 함께 잤다. 오랜만에 딸과 함께 누우니 조금 마음이 놓였다. 외롭지 않았다. 엄마, 아빠, 재산 분할 제대로 받아야 해. 그리고 위자료도 최대한 받고 변호사님 말씀대로 하면 돼. 응, 엄마. 혼자 25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어. 그대가 제대로 받는 거야. 당연한 거라고. 딸의 말이 큰 힘이 됐다. 그래, 나 혼자가 아니야. 아이들이 있어. 그때 지수가 휴대폰을 보며 말했다. 엄마, 민준이 오빠도 내일 집에 온대. 오빠도 엄마 편이래. 민준이도? 응. 아빠한테 전화해서 엄청 화냈대.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 있냐고. 그 말에 나는 또 눈물이 났다. 하지만 이번엔 고마움의 눈물이었다.
아이들이 내 편이라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런데 그때였다.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다. 문자를 열어봤다. 유진 씨, 저 지혜 어머니예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혜 어머니? 상간녀의 어머니라는 뜻인가? 나는 딸에게 문자를 보여줬다. 엄마, 이거 만나지 마. 무슨 수작 부리려는 거야. 아니야. 만나봐야겠어. 왜? 뭔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할 말도 있고. 다음 날 오전 10시 나는 조용한 카페에서 지혜 어머니를 만났다.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다. 수수한 옷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 나를 보자마자 고개를 깊이 숙였다. 유진 씨, 정말 죄송합니다. 첫 마디가 사과였다. 앉으세요. 나는 짧게 말했다. 여자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으며 계속 고개를 숙였다. 제 딸이 정말 큰 잘못을 했습니다. 어머니로서 정말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최근에 알았어요. 딸한테 갑자기 돈이 생기길래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여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딸이 다 털어놨어요. 유부남이랑 사귀고 있다고, 그 사람한테 돈도 받고 집도 얻었다고. 그래서요? 유진 씨, 제발 합의해 주세요. 제발이에요. 여자는 눈물을 흘렸다. 저희 형편이 정말 어려워요. 남편은 3년 전에 사업 실패하고 집까지 날렸어요. 지금 겨우 월세살이 하고 있어요.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딸이 잘못한 건데 왜 제가 봐줘야 하죠? 제발, 제발이에요. 위자료 몇 천만 원 나오면 저희 감당 못해요. 딸 인생 완전히 망해요. 여자는 계속 머리를 숙였다. 손까지 비비며 애원했다. 딸 인생 망치지 말아주세요. 저 이렇게 빌게요. 딸 인생은 딸이 스스로 망친 거예요. 남의 가정 파괴하고 남의 재산 가로채고,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딸이 원래 나쁜 애가 아니에요. 그냥 사랑에 빠진 거예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유진 씨. 여자가 소리쳤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카페를 나왔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뒤돌아보지 않았다. 동정심에 흔들리면 안 됐다. 며칠 후 내용 증명이 발송됐다. 남편과 상간녀 모두에게 정식으로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는 내용. 그리고 일주일 뒤 상간녀에게서 전화가 왔다. 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예전처럼 당당하지 않았다. 언니, 제발 합의해줘요. 제발이요. 합의는
무슨 합의? 언니, 제가 잘못했어요. 진짜 정신 나갔었어요. 이제 깨달았어요. 이제 와서 언니, 제발이요. 위자료 나오면 저 진짜 끝이에요. 부모님 빚까지 져야 해요. 그래서요? 언니, 제발 살려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오빠도 저한테 연락 끊었어요. 소송 시작되니까 갑자기 연락 안 받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럼 됐네요. 언니, 내 눈물값은 법원에서 계산해요. 25년 눈물값이요. 전화를 끊었다. 그 순간 속이 뻥 뚫렸다. 정말로 가슴이 시원해지는 기분이었다. 이상하게 후련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서도 전화가 왔다. 여보, 할 말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하세요. 잠깐만 제발 들어봐. 뭐려? 나 정말 잘못했어. 진심으로 미안해. 남편의 목소리는 초췌했다. 예전이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혼은 할 거예요. 근데 제발 합의 이혼으로 하자. 법정 가면 서로 힘들잖아. 싫어요. 재산 분할 6대 4로 해줄게. 위자료도 줄게. 법정 판결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은데요. 7대 3에 위자료 1억 이상 나온대요. 당신 정말 이럴 거야? 당신이 먼저 배신했잖아요. 먼저 우리 가정을 버렸잖아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재판 그대로 진행해 주세요. 합의 절대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라는 답장이 왔다. 2달 후 재판이 시작됐다. 강남 가정법원 2층 법정에서 남편과 상간녀를 마주했다. 둘 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예전이 당당함은 어디에도 없었다. 판사는 증거들을 하나하나 검토했다. 블랙박스 영상, 통장 거래 내역, 문자 기록, 편지와 사진, 모든 것이 명백했다. 변호사가 준비한 증거 자료는 완벽했다. 피고인들의 불법 행위가 명백하므로 판사의 판결문이 낭독됐다. 재산분할 7대 3 피고 김태수는 원고에게 위자료 8천만 원, 피고 김지혜는 원고에게 위자료 4천만 원을 지급할 것, 그리고 피고 김지혜가 피고 김태수로부터 받은 금전 총 6,500만 원은 부당이득으로 전액 반환할 것. 판결이 떨어지는 순간 나는 깊게 숨을 쉬었다. 법정을 나오며 처음으로 진짜 자유로워지는 기분을 느꼈다. 그 순간 깨달았다. 이제 진짜 모든 게 끝났다는 것을. 판결이 확정된 후 모든 절차가 빠르게 진행됐다. 재산분할로 분당 아파트는 완전히 내 명의로 넘어왔고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예금 계좌 3억 원도 7대 3으로 나눠졌다. 2억 1천만 원이
내 몫이 됐다. 위자료 1억 2천만 원도 2달 안에 모두 입금됐다. 남편은 8천만 원, 상간녀는 4천만 원. 상간녀가 받았던 돈 6,500만 원도 그녀 부모님 명의로 전액 반환됐다. 들리는 소문엔 상간녀 부모님이 집까지 팔아서 돈을 마련했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동정하지 않았다. 자업자득이었다. 남편은 학원을 정리하고 어디론가 떠났다. 들리는 얘기론 지방 작은 도시로 내려가서 다시 작은 학원을 시작했다고 했다. 상간녀는 받았던 돈을 모두 토해내고 원룸도 빼고 차도 팔고 부모님 집으로 들어갔다고 들었다. 나는 이제 혼자였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나 혼자. 처음엔 정말 허전했다. 아침에 일어나도 남편 밥 차릴 일이 없고 빨래도 내 것만 하면 됐다. 저녁 준비도 간단하게 혼자 먹을 것만 대충 차리면 그만이었다. 이상하게 집이 훨씬 넓어 보였다. 빈 공간이 많아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점 적응됐다. 아니, 오히려 정말 편안했다. 눈치 볼 일도 없고 화낼 일도 없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었다.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됐다. 보고 싶은 드라마 마음껏 보고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가고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기분이었다. 어느 날 딸 지수가 집에 놀러 왔다. 엄마, 요즘 어때? 응, 정말 괜찮아. 진짜 괜찮아 보여.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 예전보다 훨씬 생기 있어 보여. 지수의 말에 나는 웃었다. 그래, 응, 아빠랑 살 때보다 훨씬 행복해 보여. 진심으로 그럴지도 모르겠다. 나는 차를 한 잔 따라주며 말했다. 실제로 그랬다. 남편과 마지막 몇 년은 그저 의무감으로 산 것 같았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엄마, 이제 엄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엄마 인생 즐겨. 그래야지. 사실 나는 요즘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있었다.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베이킹 공방을 열기로 한 것이다. 분당 정자동 상가에 작은 공간을 계약했고 지금 인테리어 공사 중이었다. 다음 달부터 쿠키 클래스, 케이크 클래스를 열 예정이었다. 엄마, 진짜 대단하다. 48대. 새로운 거 시작하는 거 쉽지 않은데 나이가 뭐가 중요해.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인생 한 번뿐인데. 맞아. 엄마, 진짜 멋있어. 지수가 엄지를 치켜 세웠다. 그날 저녁 지수가 돌아간 후 나는 베란다에 나가 밤 공기를 마셨다. 분당 야경이 아름답게 반짝였다. 저 불빛 하나하나엔 각자의 사연이 있을 것이다. 나처럼 배신당한 사람도 있고 행복한 사람도 있고 힘든 사람도 있겠지.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사연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 어떻게 다시 일어서느냐는 것이다. 나는 살아남았다. 아니, 살아남은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다시 태어났다. 25년 동안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았던 나, 이제는 온전히 서유진으로 살 수 있게 됐다. 며칠 후 우연히 길을 걷다가 남편을 마주쳤다. 강남역 근처였다. 아마 뭔가 볼 일이 있어서 서울에 올라온 모양이었다. 남편은 많이 야윈 모습이었다. 얼굴도 수척해지고 옷차림도 예전만 못했다. 유진아, 잘 지내? 네, 나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정말 미쳤었어. 남편은 깊게 고개를 숙였다. 그냥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남편을 바라봤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이제 와서 소용없어요. 전 이제 괜찮으니까 각자 잘 살아요. 유진아. 그리고 용서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시작할 순 없어요. 그건 별개의 문제니까요.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섰다. 나는 그를 지나쳐 천천히 걸었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다. 이제 내 인생은 앞을 향하고 있으니까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며 살 거니까. 집으로 돌아와 거실 거울을 봤다. 48살이 내 얼굴이 보였다. 주름도 생기고 흰머리도 몇 가닥 보이고 완벽하진 않은 얼굴. 하지만 표정은 정말 밝았다. 눈빛이 살아있었다. 나 정말 괜찮네. 나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다. 유진아, 정말 잘 견뎠어. 고생 많았어. 이제 행복하게 살자. 진짜 내 인생 살자.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10년 만에 쓰는 일기였다. 오늘 나는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누군가에게 깊은 배신을 당했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끝은 절대 아니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다. 더 나은 시작이었다. 남이 망가뜨린 인생도 다시 주워 담으면 더 빛이 난다. 나는 그걸 온몸으로 증명했다.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다. 내일은 또 어떤 날이 기다리고 있을까? 베이킹 공방, 인테리어 확인하러 가야 하고 저녁엔 지수랑 저녁 약속도 있고 어떤 날이든 나는 이제 전혀 두렵지 않았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이제 확실히 알았으니까. 그리고 그게 가장 큰 복수였다. 행복하게 사는 것, 당당하게 웃으며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를 배신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사이다였다. 속이 뻥 뚫리는 진짜 사이다.